곧바로 전 세계 이색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담 아나운서 첫 번째로 가볼 나라 어딜까요? 우리나라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요. 국빈 방한 중인 분이 있죠. 바로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룰라 조금 어려워요. 네네. 룰라 대통령인데요. 룰라 대통령이 지금 방한을 해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 또 우리나라 정상이 뭔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황남빵을 줬다고 하고요. 맞아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는 또 드럼 좋아하니까 한국산 드럼 세트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룰라 대통령은 또 K-뷰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공개 연설에서도 내가 잘생겨진 건 한국산 화장품 덕분이다라는 오.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줬는데 조금 더 뜻깊은 선물도 줬다고 합니다. 바로 동영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동영상이요? 어떤 동영상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국적이 서로 다른 두 소년이 서로를 꼭 껴안습니다. 서로 팔이 포개지자 색채로 장면이 바뀌죠. 어린 소년들의 모습이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우리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선물한 동영상입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일단 영상 선물도 새롭지만 저 국빈 방문했는데 이제 형제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네, 두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하. 이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방금 보셨던 이 AI로 만든 이 영상을 게재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어서 만났다.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으며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이 영상을 선물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이색 선물 받은 브라질 대통령 반응 궁금해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감사하다, 따뜻한 환대에 감동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룰라 대통령의 반응 참 이례적입니다. 내 동생에게 큰 포옹, 이 내 동생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의 관계를 형제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서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내 동생과 같이 느껴져라는 것이고 감사하다가 아니라 큰 포옹을 이것은 두 어린아이, 두 소년공이 안는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이 10대 시절부터 소년공으로 일했고 또 손을 다치거나 팔을 다치면서 그런 아픈 시절을 겪었습니다만 맞아요.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시선이 가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 지금 해당 영상도 굉장히 화제입니다만 앞서 말해주신 부분에서도 또 힌트가 있었죠. 또 다른 선물 바로 남성 화장품 세트를 룰라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이요 지난해 12월 한 공개 연설하면서 너무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내가 잘생긴 이유는 한국산 화장품 덕분이다라고 했습니다.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반영한 발언이었는데 이것을 잘 포착한 우리 정부에서 또 이런 선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선물도 이색적이고 반응도 이색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진짜 좋은 선물은 비싼 선물보다는 의미 있는 선물이겠죠. 이담 아나운서 음마 아파트 굉장히 유명한 모르는 사람 없는 아파트잖아요. 네. 어떤 비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아. 오늘 오전 이제 6시 한 18분쯤에요. 대치동 은마 아파트 25동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불로 17살 여성 한 명이 숨졌고요. 그 어머니인 39세 어머니와 또 13살 여동생도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화재 당시에 그러니까 뭐 꽝 하는 소리가 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 한 70여 명 정도는 화재 경보 또 안내 방송을 듣고 스스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받고 일단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고요. 인력 143명과 장비 41대를 투입해서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화재 발생 1시간 한 20분 정도 후인 7시 36분쯤에 불은 완전히 꺼졌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불이 되게 많이 났고요. 예. 이제 진압하러 들어가셨는데 이제 대문 여니까
팡팡 터지는 거 불길이 더 커지는 것도 보였고 연기도 되게 많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저희 아이도 중학생인데 제가 오전 내내 울다가 내렸거든요. 약간 얼굴에 재가 많이 묻어 있으셨고 잠옷바람으로 나오셨는데 어머니랑 따님분이랑 나오신 것 같았는데 따님분이 그 소방관한테 언니가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울고 계셨는데 좀 다급해 보이셨어요. 엄마 불러서 숨을 못 쉬겠어. 앞이 막 안 보여.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나중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막 수건을 얼굴에 떼고 막 그렇게 기 났대, 개방에서. 직접 들으니까 또 너무 안타까운데 전혜연 평론가님 왜 불났을까요? 일단 경찰과 소방당국이 계속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나 피해 규모는 그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화 지점 어디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느냐, 이 지점은 거실 주방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누가 불을 지른 것은 아닐까, 이제 범죄나 방화 혐의점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마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 화재가 났을 때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가 1979년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소방법이 계속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렇죠. 2018년이나 되어서야 소방법상 6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했었고요. 그 이후에 1992년 등 소방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아파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규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도 그럼 이런 사건이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아파트의 문제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주택이라던가 아파트에 적용해서 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마 아파트가 1990년대 말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는데 뭐 안전 진단에 있어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던가 조합 내 갈등 문제에 부딪혀서 여러 차례 재건축이 자초된 바 있었고요. 최근에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를 계기로 여러 곳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도 스프링클러인데 더욱 답답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사실 스프링클러보다 주부 업무는 주차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마 아파트만이 아니라 강남의 대표적인 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어졌던 당시에 비해서는 주차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네. 한 가구당 한 대였던 주차가 이제 뭐 2대, 3대 두는 그렇죠. 곳이 많은데 주차장은 너무 적기 때문에 항상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화재는 출근이 시작되기 전엔 아침에 일어나서 차들이 빠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차된 승용차가 너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중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어떡해요, 나왔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주민들이 저희는 차를 뺐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직접 밀어주기도 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노후 단지의 주차난 문제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공론화될 것 같고요. 뭐 재개발 재건축도 좋지만 저런 문제부터 일단 해결하고 난 다음에 조합이나 이런 거 상의하지 않고 했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그리고 노후화된 이런 방제 설비 문제들, 이중 주차 문제들,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 아닐까 싶네요. 자, 이담 아나운서, 배우 김지호 씨 맞죠? 뭐 책에 밑줄 긋는 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배우 예. 김지호 씨가 본인 SNS에 글과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 내용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진이 좀 문제가 됐는데요.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독서를 인증하면서 이제 쓴 글입니다. 반납을 미루고 드디어 읽어냈다라면서 핸드폰이 집중을 흐렸지만 글이 자꾸 나를 끌어당겼다라면서 책에 대한 후기를 좀 적었는데요. 네. 잘 보시면 공공도서관 라벨이 부착된 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 구절에 저렇게 볼펜으로 밑줄을 표시한 게 사진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장 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책에 벅벅 밑줄 그어가면서 이제 책을 읽어야 네. 그 구절이 들어오는 습관 때문에 긋고 있는데 전 제 돈 재산 제가 반드시 돈을 내고 산 책에만 긁고 그것도 제 딸이 긋지 말고 포스트잇을 붙여둬라. 왜냐하면 깨끗한 책으로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중고 서적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김재호 씨는 그냥 지적인 이미지의 연예인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자녀를 키우는 엄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공공도서관에 책을 빌려보는 건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밑줄을 긋는 건 불쾌할 수도 있고 본인의 생각이 노출되는 것도 좀 우려가 될 것 같은데 누리꾼들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서관 책에 줄을 그을까요? 심지어 연필도 아니고 볼펜 지울 수도 없는 거? 저거는 공공재를 훼손한 것입니다. 라고 글을 했는데 이건 저는 공감하는 댓글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김지호 씨 반응이 있었을까요? 예, 지금 저기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논란이 터지니까 김지호 씨가 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아, 제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불편하셨을 분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제 책에 밑줄 긋던 습관이 나버렸다. 누군가 지적했을 때 잘못했다 싶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새 책을 사서 제공하거나 비용을 드리거나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교체하겠다. 때로 이런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끔하게 알아듣고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전혜연 평론가님, 그래도 이 정도로 곧바로 뭐 사과했고 이렇게 뭐 한 번 이랬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래도 봐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 책인 줄 알고 착각해서 혹시 글을 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김지호 씨가 예전에 올렸던 SNS 게시물을 누리꾼들이 봤더니 예전에도 빌려온 공공도서관 책에 밑줄을 그었던 거 아니냐 저런.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SNS 게시물을 봤더니요. 그 책에도 도서관 라벨, 즉 본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고 옆에 필기도구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필기란 흔적이 같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꾼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 깜빡하고 실수로 혹은 착각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랬던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 쉴드치기가 힘들어져 보입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뭐 이런 경우 이렇게 공공도서관 책을 훼손한 경우도 법적 처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사실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단 먼저 민사적인 책임부터 보면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이용 규정이 있는데 이 이용 규정상 변상해야 되는 요건이 찍거나 아니면 책이 오염되거나 아니면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낙서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요. 형사 책임도 남아 있는데요. 이게 공공도서관이니까 타인의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실제로 도서관의 기물에 락커칠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 모두 다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정말 사실 엄청 큰 잘못은 아니지만 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또 남창희 씨인데 남창희 씨 아내가 누구길래 진짜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가 다룰 정도로 화제인 거예요? 네, 일단 이틀 전에 개그맨 남창희 씨가 드디어 유부남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들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 전부터 한간에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일단 유재석 씨가요. 한 방송에서 남창희 씨에게 남창희 여자친구가 그렇게 미인이라고 소문이 났어라고 오. 하니까 남창희 씨가 그냥 제 눈엔 너무 예쁘죠라고 했는데 유재석 씨가 다른 사람들도 예쁘다고 얘기하던데? 라고 했어요. 남창희 씨가 이제 올해로 43살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9살 연하라고 하고 미인이다라는 얘기가 여러 방송에서 한 번씩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체 누구길래 그럴까 많이 궁금해했는데 게다가 결혼식도 비공개로 한다니까 더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찌 보면 어디선가 우리가 봤을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남창희 씨 아내분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이름 아세요? 모르시죠?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유랑 맥주 있는데 맥주요. 근데 왜 남자친구 없어요? 저요? 남자친구를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이성을 만날 생각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아니. 무서워요. 저분 남창희 씨 아내인 것 같은데 마지막 저희 프로 출연한 영상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근데 남창희 씨가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남창희 씨가 보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방금 보시는 마지막 영상이 윤현경 씨가 과거 2019년에 MBN의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장면이거든요. 어쩐지. 연예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속칭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들 하는데 이제 자신의 아내가 과거에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면 이제 남편이 기분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주변에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거의 매 눈으로 지금 쳐다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능이니까 저게 실제 뭐 맞아요. 무슨 뭐 연애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을 정도로 그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현경 씨가 2013년에 제83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서 오. 선을 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춘향 선발대회 출신 연예인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분들도 많은데 거기서 선을 냈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도 거의 연예계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춘향 선을 한 다음에 그 MBC 과거 예능 무한도전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무한도전에서 출연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누리꾼들이 저분 굉장히 예쁘시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터넷에서 별명이 한강 아이유라는 한강 아이. 별명으로 또 유명세를 얻었었고 그다음에 또 천만 영화 국제시장 거기에 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었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던 와중에 2019년에 MBN의 이제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연예능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연애 한 번 못 해본 지 7년이다라고 진짜요? 이야기했거든요. 라는 것은 2019년 기준으로 그 7년 전까지는 남창희 씨를 아마 그 사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 야. 그러면 남창희 씨를 언제 만나서 언제 사귄 걸까? 그게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저 때부터 다시 7년이 지나서 남창희 씨와 결혼하면서 지금 평생에 짝 찾은 거잖아요, 전희연 평론가님. 글쎄요, 뭐 정확한 계산은 제가 저에 대해서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열애 사실을 인정한 것은 2024년 7월이고요. 약 1년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윤여경 씨의 발언이 참 재미있는데 사랑에 빠지려면 2일에서 3일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마 남창희 씨를 만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느낀 소감을 말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남창희 씨도 윤영경 씨와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또 이제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 그럴 차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라고 하면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예뻐서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내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자, 결혼식 자체가 워낙 화제이고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요. 축가 가수 이적 씨가 이야. 불렀습니다. 앵커님 이적 씨 노래 어떤 거? 저 마른 하늘을 달려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대를 하늘을 만나서. 달리다. 그대를 만나서도 뭐 이런 좋죠. 노래도 많이 이제 하되고 있고요. 또 영탁 씨도 축가를 불러줬고요. 아. 사회 이 사람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남창희 씨의 정말 오래된 친구 떨어질 수 없는 단짝 조세호 씨가 사회를 맡아서 또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창희 씨 아내의 정체가 아주 시원하게 밝혀졌습니다. 요새 워낙 부부 같이 출연하는 프로 많잖아요. 이분들 이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박주희 변호사님.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영경 씨는 이제는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현재 동대문구청 홍보과 주무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인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튜브 채널 동대문구청 디 오리지널에서 동대문 브리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발빠른 누리꾼들이 이미 이 채널로 가서 이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희형 세금 더 내라, 선남선녀다 이런 뭐 축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윤영경 씨 모습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새로운 브리핑입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부터 우리 동네 이야기까지 2월 넷째 주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타보고 이게 진짜 무서운지 아니면 재밌는지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근데 너무 재밌다. 또 타고 싶네. 너무 고소하다. 설탕 2스푼에 간장 2스푼에 물 2스푼에 마늘 넣어줬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못 먹어. 이거 먹으려고 해도. 처음 이 주제를 소개해 주셨던 이담 아나운서 네. 어떠세요? 직접 보니까 예쁜 거 인정하시나요? 저도 모르게 지금 흐뭇하게 웃게 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동대문 홍보가 참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쁘네요. 그 동대문의 아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한강 아이유에서 동대문 아이유. 네. 야, 이담 아나운서가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정말 남창희 씨 아름다운 아내 얻으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저희 뉴스파이터가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워낙 커피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꿀 아메리카노, 뭐 고구마 라떼 이런 것까지는 제가 들어봤거든요. 아이스 독극물 라떼 이거는 너무 센 맛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센 맛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달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아이스 카페라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리고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의식을 겨우겨우 회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서 회복했는데요. 이 남성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성이 커피를 마시고 갑자기 쓰러진 이유가 바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독극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이 마신 아이스 카페라떼에 독성의 살충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로 뭐 그냥 이름을 좀 이렇게 세게 지었구나 싶었었거든요. 진짜 독극물이 들어있는 라떼였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희연 평론가님. 그럼 저 사람만 마신 거예요? 뭐 다른 손님들도 위험했던 거 아닌가요? 다른 손님들 마신 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사고 소식 접하면 종업원이 실수로 뭐 세정제라던가 청소용 물질을 착각해서 넣는 경우 그런 다수가 다칠 수가 있는데 이번 일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남성이 마실 음료에 독성 살충제를 넣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는 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누군가가 먼저 와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피해를 입은 남성과 동업을 하던 3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다가 우리 왜 뭐 서로 막 대화하잖아요. 네. 대화창을 통해서 이 피해 남성이 아이스 카페라떼 마실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서 미리 음료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가져가서 몰래 독성 살충제를 넣었고 그걸 모르고 마신 사람이 저렇게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 남성과 독극물을 넣은 남성은 동업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 카페라떼 마신 남성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너무나도 지금 기이한 사건이긴 하지만 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동업자라고 방금 하셨잖아요. 이 두 사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믿고 뭐 가족보다도 자주 봤을 그런 사이잖아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차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제가 당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떤 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특히 동업자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서로 믿고 함께 일하는 관계인데 맞아요. 그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나 지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 남성한테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에 농약을 넣은 30대 남성이 회사 자금을 포함해서 11억 7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라는 것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몰래 좀 썼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자기 개인 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계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상황에서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 9월부터 회사 자금을 모두 피해 남성이 운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좀 앙심을 품었는지 그때부터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몰래 회사 돈 가지고 투자하고 또 거기에 비트코인 떨어져서 뭐 투자금 회수도 결국 안 되고 뭐 설상가상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뭐 회사 돈 유용한 거나 아니면 그 투자를 실패한 거나 모두 이 가해 남성의 탓인데 그런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란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당시에요. 이 피해 남성은 사건 당시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더구나 피해 남성의 아내는 임신 초기 상태였다라고 해요. 하마터면 가정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건강이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검찰은 지난달 이 남성을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이 첫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이담 아나운서 피해자가 지금 그냥 카페라떼 미리 주문한 잘못밖에 없는데 저런 거 들어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마셔보고 맛이 좀 이상하면은 그만 마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요. 지금 이 농약이 무색 무취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농약을 아마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섭취하게 되면 두통, 구토, 복통, 혈압 감소, 근육 떨림, 또 폐 이상, 발한까지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뭐 안 해요. 일어나는 게 없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분도 중환자실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 농가에서 발생했던 그 음독 사건에 많이 쓰였던 겁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했던 농약 사이다 사건이 유명하죠, 있었잖아요. 이거,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경북 청송에서 있었던 또 농약 그 소주 사건에도 이 살충제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실제 이 살충제는 영화에서도 살인 사건 소재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음독 사건에 이렇게 여러 차례 쓰이기도 했는데 지난 2012년부터는 판매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단종이 된 거예요. 근데 12년에 단종이 됐는데 15년, 16년에도 이렇게 버젓이 쓰였던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이미 단종이 되긴 했지만 이미 팔린 게 있었고 그게 암암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농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농약이 가격 대비 효능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군청 이런 데서 다시 자진 납부를 하면 자진 수거를 하면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2015년부터는 유통 사용이 아예 다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농약이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 또다시 나타난 겁니다. 유인경 평론가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성분이 이렇다 보니까 범죄 전문으로 사용되는 지금 범죄 전문 무슨 농약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거 여전히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런가 봅니다. 뭐 이건 특별한 사건이지만 독극물 사건이 이제 끝이질 않는데 가해 남성이 구입한 범행에 사용한 독성 살충제는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한 달 전인 작년 10월에 온라인 검색을 통해 된 신분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29만 원어치 이렇게 독성 살충제를 구입을 했고요. 열흘 뒤에 이 살충제가 중국산 배에 실려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고 그걸 받은 가해자가 커피에 타서 결국 이런 사건이 나게 됐습니다. 정말 그 많은 돈을 잃어놓고 돈 못 만지겠다고 이런 엽기적인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살인 미수범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담 아나운서. 60억 수표는 일단 너무 부러워요. 근데 뒤에 두 얼굴이라는 단어 있네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한 남성의 소름 끼치는 비밀을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 출신이다. 그리고 나는 청담동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한 3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은요 자신을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라고 칭하면서 부를 과시하며 여러 여성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남성인데 최근에 이 남성이 숨겨뒀던 두 얼굴이 드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저 스펙들만 봤을 때 진짜로 내로라 할 그런 스펙이었거든요. 어디 하나 뭐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런 스펙인데 두 얼굴이 뭐죠 지금? 저 남성의 두 얼굴이 의외의 곳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 7월에 어떤 20대 여성이 은행을 찾았거든요. 네. 은행에 가서
100만 원권 수표 5매, 5장을 딱 내밀면서 입금해 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은행 직원이 수표를 살펴보다가 수표의 일련 번호가 오류가 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설마. 바로 5매의 수표가 가짜였던 겁니다. 와. 전혜연 평론가님, 일단은 두 얼굴의 남성 맞는 것 같고 저게 얼마나 가짜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이랑 남성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짜 수표로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잡히게 된 이 여성과 앞서 말해주셨던 그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남성, 내가 유명 대학 출신이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다라고 했더니 두 사람 과거에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수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두 사람이 과거에 동거했었는데요. 이 여성이 위조 수표 내묶음을 몰래 챙겨 나와서 이거 현금화하다가 이렇게 들통이 난 겁니다. 참. 자,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은경 평론가님. 이 정도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이 남성 정체마저 궁금해지죠? 네, 저 화려한 스펙이 진짜였으면 우리가 배만 아파했을 텐데 그렇죠. 완전 가짜였기 때문에 이 뉴스파이터의 주요 뉴스 나왔겠죠. 아. 정말 이 모든 이력이 다 거짓말이었는데요. 일반 회사원인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지갑에 다량의 위조 수표를 넣고 다녔고요. 이런 게 너무 흔한 수법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수표를 요새 누가 들고 다닙니까? 그럼 이거부터 이상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다녔던 겁니다. 아까 말했던 유명대학 출신 청담동 거주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 거짓말입니다. 저런 스펙은요. JYP의 박진영 씨나 방시혁 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전부 거짓이고 일반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 그렇지만 굉장히 범죄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필 여자친구도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니어서 남자 지갑에서 빼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그냥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거, 이담 아나운서. 요즘 뭐 수표를 만드는 게 그렇게 뭐 손쉽게 뚝딱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쇄소를 찾아가서요. 인쇄소 업자에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100만 원권 수표 6천여 장을 인쇄를 했대요.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인쇄소에서요.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 남성이. 그래서 일반 수표와 비슷한 재질 용지를 찾았고요. 동일한 크기, 두께까지 아주 동일하게 해서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기존 수표에 있던 일련 번호를 지우고요.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일련 번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위조 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쇄소 측에서요. 해당 수표 뒷면에 가짜 수표임을 표시하려고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대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저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견본이라고 새겼는데 그 위에 자신의 인감 도장을 찍어서 실제 수표인 것처럼 또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 노력이면 진짜로 뭘 해도 됐을 것 같아요, 박주희 변호사님. 정성 너무 대단해요, 지금. 네, 그런데 이 여성과 남성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 20대 여성은요, 자신의 이제 사기 행각이 발각이 되니까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을 뿐이지 자신은 위조 수표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이 30대 남성에게 몰래 연락해서 그 남자와 입을 맞춰가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다라고 하고요. 이야. 이 30대 남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남성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이제 출석을 요구받지만 이 출석을 거부를 하고요. 이 20대 여성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를 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수사를 방해했던 행위는요. 이 여성과 남성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다 이 판결에 있어서 양형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 점점 뭔가 막장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혜연 평론가님, 뭐 완전히 악의적으로 일을 꾸민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경찰이 굉장히 치밀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정도 수사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두 사람의 사기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경찰이 남성의 차량을 수색을 했더니 위조 수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 이것은 바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찰이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차량을 지금 뒤지는 모습입니다. 차량 트렁크의 하부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수색했는데 잘 보시면 저게 위조 수표입니다. 비닐로 포장된 상태인데요. 무려 5,600매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네. 그리고 경찰이 여성의 자택도 수색을 했는데요. 위조 수표를 300매 정도 발견했고 모두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피의자가 만든 위조 수표가 이게 만약에 유통이 됐으면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시중에 유통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경찰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범죄, 특히 금융질서를 뒤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시청자 중에 어린이들이 꼭 궁금해서 나도 한번 무슨 좋은 프린터를 해보자 이런 분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거 범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 저렇게까지 돈 있는 척을 하고 싶을까요? 저런 어이없는 방식으로 범행 저지른 남성이나 가짜 돈인 줄도 모르고 그걸 또 몰래 훔치려 한 여성이나 좀 50부 100보 같습니다. 사이좋게 벌받을 시간입니다. 오늘 좀 이담 아나운서한테 자꾸 여쭙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아르바이트길래 저렇게 감탄사까지 나오나요? 정태호 앵커는 아침에 잘 일어나세요? 저 잘 못 일어나요. 아, 그래요? 네. 아침에 누군가 깨워주면 참 좋잖아요. 네, 저 알람으로 겨우 일어나가지고 누가 저도 항상 깨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오. 이 구인 알바인데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건데요. 네. 아침마다 깨워주실 분을 찾습니다. 라는 구인 글입니다. 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깨워달라라면서 나는 매일 지각하는 성인 직장인이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방문해서 나를 때리든지 물을 뿌리든지 어떻게든 깨워달라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정도에 오셔서 깨워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월급이 지금 22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주말 제외하고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씩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긴데 유희경 평론가님 뭐 얼마나 못 일어나길래 저렇게까지 지원을. 근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정말 그러니까 잠들기 어려운 분이 있고 깨기가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근데 저분이 너무 귀여운 게요. 작성자가 구인글을 어디에다 등록했냐면 등하원 도우미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를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남하고 초등학생 이상으로 설정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제 파악은 확실한 분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좀 어려운데 때려도 좋다는 말에 제가 갑자기 한번 가볼까 뭐 이 생각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유은경 평론가님 대신 사실 제가 가고 싶거든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지금 깨우기만 하고 월급 받는데 22만 원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연이 인터넷에 공유되면서 바로 화제가 됐습니다. 네. SNS 이슈가 된 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려도 된다고 하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누리꾼은 횟수 제한 없으면 100년간 하고 싶다. 어떤 분은 기대하시라 지옥의 맛을 보여줄 것이다. 야. 라고 하고 어떤 분은 꽹가리도 가능할지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 박주희 변호사님 이색 알바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9일에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설거지 알바 이 구인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공개된 사진과 이 구인 내용은 이런데요. 이 설거지 해주실 분 여자만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설거지감이 싱크대에 이야. 가득 있는 이 사진인데요. 음식물은 안 들어가 있고 물에 담궈뒀다. 큰 그릇들 위주라서 20-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인데 지금 가능하신 분 찾는다라고 하면서 건당 10,000원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 알바는 안 할래요. 저거 지금 22분의 1 아니에요. 아까 22만 원 준다는데. 아니 그리고 저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저거 20분 안에 할 수 있어요? 하재근 오늘 평론가님? 한 건으로 하면 안 돼요. 네. 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올렸을 때 큰 그릇들 위주라고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진 보시면 큰 그릇들 위주도 아니고 별을 별게 다 있어요 지금. 지금 뭐 싱크대 한 장소에만 올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건조대까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큰 그릇뿐만이 아니라 작은 그릇, 뭐 냄비, 컵, 가위, 숟가락 등 온갖 주방 용품들이 총출동해서 알차게 차곡차곡 뒤엉켜져 있거든요. 저것을 20-30분 소요된다, 큰 그릇 위주다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랑 다른 생각하는 지원자 적이 있었을까요, 전희연 평론가님?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그 늦잠 자니까 좀 깨워달라 이런 거는 좀 반응이 호의적인 댓글도 있었는데 이번 아르바이트 구하는 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아, 이 글 올린 사람 진짜 게으른 끝판왕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20분이냐, 2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릇 하나당 10,000원이면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아예 그렇게 10,000원씩 모아서 지불할 거면 차라리 모아서 식기세척기를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 되네요. 네. 하나만 더 궁금해져요. 이담 아나운서. 저기 아까 보셨지만 여자만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원자를 여자만이라고 한정을 한 걸 두고 이제 누리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성이 집에 오는 게 좀 불편하니까 여자만이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이 글을 쓴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자만 찾는 게 찝찝하다라는 글들도 있었고요. 자기 성별을 밝혀야 한다라는 글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또 보이는 게 유인경 평론가님입니다. 네. 아니 이런 아르바이트 공고까지 나와요. 이제 격세지감 좀 느껴지시나요? 몹시 느낍니다. 라떼는 라떼는. 네. 네. 라떼는 뭐 인형 눈알 붙이기, 그렇죠. 네. 봉투 붙이기, 네. 전단지 붙여놓기, 뭐 학벌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학생 과외 정도라고 그렇죠. 했고 시골에 가면 뭐 농번기 때 약간 해주면서 벌 받지만 이렇게 남의 집까지 찾아가서 수고로 아르바이트 생각도 못했고요. 네.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도 인공지능이 깨워주지를 못하나 보죠. 네. 정말 이 농번기라는 단어까지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네. 자, 중고거래로 이제는 별의별 알바까지 구하는 모습 재밌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또 방송했어요. 이 전한길 씨가 주관하는 콘서트 얘기하면서 이거 이래가지고 잘 열릴 수 있겠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 들리고 있어요. 하정은 평론가님. 네, 이제 어제 그 전한길 씨 측이 주최한다는 이른바 그 자유음악회라는 행사 포스터에 올라 있는 뭐 가수들, 태진아 씨를 비롯한 그 가수들하고 또 사회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이재용 아나운서 등이 나는 그 행사 불참할 것이다. 그 행사 내용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맞아요. 또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출연자의 불참뿐만이 아니라 행사 자체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왜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저 행사가 이제 일산 킨텍스라는 곳에서 열린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선 윤 어게인 세력이 활개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면서 어제 저녁에 해외 출장 중인 이민우 킨텍스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관을 취소해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콘서트 여는 거 자체는 되지 않을까? 여기 누구 어디까지 올지가 문제지 여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그런데 경기도 대변인실에서는 이 킨텍스에게 대관 취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주된 이유는 거짓 신청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3.1절 기념 이 음악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순수 문화 행사 형식으로 대관을 했는데 실제로는 윤어게인 집회 아니냐,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 신청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사유로 이제 사회 통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킨텍스 운영 규정에는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 대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김 지사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밝혔는데 윤어게인 집회도 역시 사회 통념상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집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지사께서 이렇게 뭐 이유 들어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킨텍스에서 이거 받아들여서 대관 취소했나요, 유인경 평론가님? 네,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킨텍스의 대주주가 경기도예요. 지분의 무려 33.74%를 갖고 있고요. 현재 이 킨텍스의 그 대표이사의 이 대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킨텍스 관계자 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취소 요청 오기 전부터 내부적으로도 조금 힘들지 않겠나? 너무 정치적 색깔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12일 날 최초 행사 신청 들어왔을 당시에 3.1운동 뭐 의미를 기리는 행사라면 뭐 그리고 또 가족형 문화 공연이어서 안 해줄 필요는 없다. 당연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행사 내용을 파악했고요. 김 지사에게서도 이거 허락하지 말아라는 요청이 오면서 이제 통보를 못하게 됐다라는 통보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라도 목 놓아
윤어게인 외치겠다고 했던 전한길 씨는 이 상황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취소됐네요. 김동연 촉구에 이런 야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전한길 그래 두렵냐? 전한길 콘서트 대관 취소하라 강력 촉구했다. 이 말은 뭐죠? 외압이잖아. 이게 좌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요 김어준이 콘서트 하든 누가 건다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든지 말든지. 한동훈은 허용해 줬잖아. 한동훈은 지난번 킨텍스에서 뭐 했잖아요. 근데 전한길은 안 된대. 아 이제 답 나왔죠? 한동훈은 좌파야. 한동훈은 김동연이랑 한편인 거야. 자, 한동훈 전 대표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한동훈과 김동연이 좌파여서 그런 거다. 지금 전한길 씨 논리에 따르면 지금 이런 거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저 말을 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답을 할지는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좌파 우파의 문제로 볼 건 아니고 본인도 주장했듯이 윤어게인,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행사를 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제동을 걸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며집니다. 사실 우리가 12.3 불법 계엄 이후에 또 그리고 최근에 내란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통해서 분명히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무엇보다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제서야 뭔가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시점에서 3.1절에 저런 행사를 여는 게 맞느냐? 전 이게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불허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뭐 출연하겠다고 포스터에 알려진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나운서 분들이 이런 행사인 줄 몰랐다. 맞아요. 혹은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포스터에 얼굴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서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MBN에서 아예 전한길 씨 목소리를 삐 처리했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왜 행사가 취소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